오늘은 위어드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어드라는 말은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이 5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위어드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 에 속하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론을 잘 몰라도 책을 읽으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항해 시대에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무렵에 유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유럽의 패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시기, 말하자면 이 대항해 시대 바로 이전에 유럽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유럽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인식은 유럽이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동질적이지 않고 전체적이지 않고 분권화되어 있거나 쪼개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편화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일단 이 책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에서 조지 프리드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 유럽은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섬도 있고 반도도 있고 반도에 또 다른 반도가 딸려있다. 산맥이 반도를 가로막는다. 바다와 해협, 까마득히 치솟은 산맥, 깊은 계곡,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있다. 유럽의 강들은 미국의 강처럼 하나로 만나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유럽의 강들은 사방팔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보다 갈라놓는다. 이 땅이 쪼개져 있다면 그 쪼개진 땅 위에서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진 집단들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파편화시키고 좀 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세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구교에서 독립한 신교도들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본디 이 로마 가톨릭은 어느 정도 수직적인 위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게 되고 좀 더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세계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85년 파르마 공작이 도시의 신교도들이 평화롭게 떠나도록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펠리페가 통상 금지령을 내리고 연합주의 선박을 납포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조치들이 크나큰 실수로 드러났다. 펠리페 덕분에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유능한 상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즉시 구축되었다. 이들이 이제 신교도들이죠. 그래서 안트베르펜에서 추방된 신교도들은 이베리아 항구를 우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가장 많은 난민이 정착한 장소는 암스테르담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먼저 흥하게 되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가 여러 인력을 동원한 채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영국을 다시 부흥시키게 되는 그런 유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의 특징이라면 교황이나 신부만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지고 이것이 문해력을 키우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에서 가까운 프로이센 지방들은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인이 늘어날수록 문해력이 증대되고 학교가 늘어난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낳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물결의 여파로 문해력과 학교 진학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 구교, 신교,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군대를 통제하고 평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훌륭한 남자들을 길러내고 나쁜 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은 인간치고 비범한 입법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애당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신을 상기시키면 그들이 더 너그러워진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살인율이 줄어든다는 것도 통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신이 있고 상벌을 줄 수 있는 신이 있고
그것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행위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종교가 세계의 각 지역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만으로 서양 역사의 특징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제기하는 참신한 주장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말하자면 신교가 나오기 전에 이 구교의 시절부터 이미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 4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신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교회가 혼인, 즉 결혼하는 그 형태를 바꾸게 되고 친족 기반 질서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켰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보편 종교가 오랫동안 세계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배경이 정리된 가운데 위어드 심리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서기 첫 번째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보편 종교들이 구세계 곳곳에서 경쟁하고 모방하고 확산되었다. 만약 문화적 진화가 이런 새로운 보편 종교들 중 하나의 힘을 활용해서 결혼, 가족, 혈족, 정체성, 상속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를 침식하고 변형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신교의 위어드는 구교의 위어드가 갖는 어떤 그런 강도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의 대부분은 이 구교가 위어드, 서양인의 위어드함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 기독교 그 중에서도 구교 시절에 여러 가지 친족 내의 여러 형태의 혼인들을 금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친족의 형태를 부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친족과 함께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동 경제권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로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친족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활발하게 돈이 이끄는 대로 일거리가 있는 대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거는 혈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자기 표현이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그 집단에 순응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표현이 중요해졌고 또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상거래를 하고 일거리를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족 내에서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런 뭐 마을 이장 뭐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의제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친족에게 아버지한테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데 좀 더 잘하는 사람,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족한테 배울 수는 없지만 더 큰 집단 지능이 오히려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방 교회의 지배를 공동으로 받은 기간이 긴 민족적 인구 집단이 규범에 촘촘하게 구속되는 정도가 덜하고 덜 수능적이고 전통에 현혹되는 정도가 덜하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낯선 사람을 덜 불신하고 보편주의적 도덕이 더 강하고 낯선 사람과 새로운 집단을 이루어 협동하고 제3자 처벌에 더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성향이 강하고 비개인적으로 더 정직하고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어도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적고 더 분석적으로 사고한다. 그런데 어떤 집단을 파편화시킨다라는 작용이 종교만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역에 가능한 농사의 형태가 집단적 체제를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이 파편화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집단 체제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어떤 집단 체제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생태적 조건도 사실 서구 기독교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친족 체제를 완전히 박살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우수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럽에서 어떤 기독교 분파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이게 역사의 경쟁 체계 속에서 진화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었다는 식으로 단지 역사를 추적할 뿐인 것이죠.
이 교회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다처제를 일부 일처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는 미혼 남성의 폭력성이 증가합니다. 진화적으로 그럴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 일처제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에서라면 미혼일 총각들이 거느리는 식구들이 생겼고 폭력적 상황을 유발하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산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유인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혈기왕성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챙겨야 할 식구가 생기면 행동에 조심을 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가족을 꾸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혼인 총각들의 테스토스테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격하게 행동해서 자신의 지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족 체제를 찢어 놓으면 경제 활동이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약적 친족 기반 제도가 결여된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순조롭게 기능하는 상업시장에 의존하는데 이 세계에서 개인들이 성공을 거두는 한 가지 요인은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익명의 타인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직하며 협동적 태도를 보인다는 평판을 쌓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고객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사업 파트너, 직원, 학생, 의뢰인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의 시대가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시간 개념이 생기고 왜냐면은 친족 체제에서는 뭐 서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뭐 아침에 그냥 동트면은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렇겠지만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자,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과 계약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도 싹트게 되는 것이죠. 상업은 가장 파괴적인 편견의 치료제다. 예의범절이 바르기만 하면 어디서나 상업이 존재하고 상업이 존재하기만 하면 어디서나 예의범절이 바르다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상업은 평화의 체제로서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서로에게 유용하게 만듦으로써 인류를 다정하게 바꾸는 작용을 한다. 상업의 발명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원칙으로부터 곧바로 만들어지지 않은 보편적 문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류를 다정하게 만드는 것이 상업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바꿔놓습니다. 여러 실험에서 시장 통합성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이 비개인적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 시장이 없는 시골 지역, 완전한 시골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우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작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도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요.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족 체제를 부셔버린 것이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토지 보유와 조상 의뢰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결사체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호 구조와 사회 보험, 안전을 제공하는 종교 조직이 중심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친족에 기반한 제도들의 몇몇 핵심 기능을 대체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회 구조와는 농촌 인구라는 댐의 균열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잉글랜드 같은 곳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소도시와 도시로 개인들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주거와 관계의 유동성이 커진 이 개인들은 길드와 수도원, 종교단체, 동네 클럽, 대학을 비롯한 여러 결사체에 합류했다. 농촌에 둘러싸여 고립된 이 도시들 사이의 경쟁은 규범, 법률, 권리, 행정조직이 결합해서 더 생산적인 성원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번영을 창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환영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친족체제를 부셔버렸고 이것이 대의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에 더 오랫동안 노출된 도시일수록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참여적 통치 구조를 발전시킬 확률도 높았다. 번영과 규모의 면에서 보면 교회 노출 기간이 100년 늘어날 때마다 도시민의 수가 1900명 늘었다. 1000년이 지나면 도시 주민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다. 교회가 당도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의정부를 발전시킬 확률의 추정치가 0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집약적 친족 기반 제도의 붕괴는 도시화와 자유도시 및 자치도시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고 이 도시들은 더 많은 자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흔히 상인들이 지배한 도시의 성장은 시장 통합 수준을 점점 높였고 우리가 추론하는 바에 따르면 비개인적 신뢰, 공정성, 협동의 수준도 끌어올렸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법치, 사유재산의 보호 같은 개념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냥 짧게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만 요약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신교가 등장하기 전에 구교가 어떻게 유럽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요 400년에서 1200년 요 사이에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